가장 강하게 예상이 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쯤인 거예요. 이때부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인구 감소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2023년 말이나 24년쯤 되면 금리 인상은 없잖아요. 전세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진짜 굉장히 긴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영원한 하락. 이제 금리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정책 얘기를 해야 돼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자들이 모든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느닷없이 임대차 3법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만약에 임대차 3법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2차 폭등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제가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어떤 반작용, 부작용이 나타날 만한 행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긴 하는데 이게 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너무 빨리 하락하니까 조금 워워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륙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착륙 우려가 너무 좀 강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삐를 당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부작용으로 반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책들이 뭐냐? 이제 바로 다주택자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은 규제 완화가 무주택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무주택자들은 지금 이미 살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은 달라요. 다주택자들은 지금도 살 생각이 있고 자금 여력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장관이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만한 규제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만한 규제들이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취득세 중과나, 그러니까 중과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중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 풀어주거나, 다주택자라는 게 뭐냐면 주택수잖아요. 주택수. 근데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양권이거든요. 분양권은 원래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권리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수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확 풀어주면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항상 이것들도 따로 놀면 힘이 약하잖아요. 한꺼번에 뭔가 확 몰렸을 때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시점을 예상하라고 한다면 이제 우연히 겹치는 상황, 금리 인상이 멈추는 상황에서 이런 그 다주택자 규제가 같이 맞물리는 시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강한 반등이 나오면 상승장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정책이에요. 정부가 지금 상승을 바라고 이런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안정을 바라고 이런 행위를 하느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약간 우려해서 나오는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런 정책을 쓴 거는 경착륙을 우려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승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까? 상승을 그대로 하기를 놔둘까? 규제를 더 풀어가지고 더 상승하게 놔둘까? 아니면 다시 잠글 수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제 반등이 와서 막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잠그겠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 겁니다. 다시 잠글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정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바라는 방향대로만 생각하면 정부가 상승을 원하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게 상승을 바라고 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착각을 해서 상승이 되면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지금 일관성 있게 하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5년 동안의 기조는 뭐냐면 하락이에요. 하락. 그렇죠. 하락을 해야 되는 그 기조 안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락을 하되 빠르게 하락하는 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완만하게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풀었다가 잠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를 풀었는데 상승 전환했다. 그럼 바로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승이니까 좋아야 할 게 아니고 상승하니까 이때 팔고자 했던 사람들은 빨리 파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장을 멈추고 반등을 이뤄냈다가 그 다음에 꺾이면 이제 완전한 하락으로 가게 돼요. 중간에 살짝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완전한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뭘 해도 이제는 돌릴 수 없어요. 반등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는 항상 반복되는 행위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 나올 때가 강한 반작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되는 행위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 상승장으로 돌아가 보면, 9.13 대책이 탁 나왔을 때는 엄청난 하락 효과를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규제는 이제 효과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이런 걸 보고 이제 학습 효과라든지 내성이 생겼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하락장 거의 초반에 이제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하게 이제 예상이 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쯤인 거예요. 내년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단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잖아요.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제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풀어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모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등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반등 에너지를 만들어서 상승하면 다시 정부는 그걸 규제로 묶어서 막고 내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하락장이 진행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게 인구 감소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지금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금리 인상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인구 감소까지 막 곁들이면서 하락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만 얘기하면 하락을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2023년 말이나 24년쯤 되면 금리 인상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을 강하게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럼 그때에 나올 만한 게 인구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현재 중심적이고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굉장히 잘못 진단을 해서 현상이 뭔가 벌어지면 현상의 원인을 그때 가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강력한 요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강력한 요인이 금리인 거고, 지금도 인구 감소는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인구 감소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024년쯤 가면은 금리 인상도 별로고, 그럼 하락 요인이 없는데, 근데 딱 봤더니 아주 강력한 하락 요인이 바로 인구 감소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하락 요인을 갖다 막 쓰면 사람들은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모이면 상당히 큰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반등.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 현상이라는 건 우연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우연히 뭔가가 확 몰리면 강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댓글에도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곧 오냐? 네, 올 가능성이 이제 생겼죠.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한 데들이 이제 수두룩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수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뭔가 계기가 될 만한 게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강한 요인이 정책입니다. 정책. 그래서 정책을 1차 요인으로 잡는 거예요. 일시적 반등이 왔다가 다시 내리면 이제 그때 그때 영원한 하락. 여기서 영원한 하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랑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일정 기간, 좀 긴 기간을 하락하는 거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이제 영원한 하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이제 끝났다. 그거는 이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입니다. 전세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진짜 굉장히 긴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 하락을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 시점을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전세를
잘 모르거나 얘기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영원한 하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산으로만 보면 그렇게 돼요. 예, 자산으로만 보면. 근데 필수품이거든요. 부동산은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셔닝가는 정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매매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임대로 가지고 있느냐. 노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포지셔닝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매매, 자가 포지션을 포기하고 임대 포지션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월세와 전세는 다르냐? 전세는 매매 시장의 가격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 가격입니다. 월세는 간접적으로 환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환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선 역할의 환산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환율, 환산율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환산율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인 아파트가 있다. 전세가가 6억이다. 6억 전세가 딱 방점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매매가가 6억 밑으로 내려가겠어. 이런 게 이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려면 전세가도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하락기가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다가 멈추고 나중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전세 쪽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인구 감소가 사실은 급격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이라는 거는 이제 인구가 감소할 때 사실 도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진 않아요. 왜 주로 이제 시골부터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빈집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똑같은 논리가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면 빈집이 생기잖아요. 빈집이 생기면 집값이 하락한다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빈집이 생긴다예요. 빈집이 생기면 집값이 하락하느냐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빈집이 어떤 빈집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걸 들어가야 돼요. 핵심적인 거. 우리는 항상 추상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 하락한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구가 감소하니까 빈집이 생기는 거고 빈집 때문에 이제 시장이 하락한다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차이점은 빈집이 새 집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살던 집이 빈집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집이 빈집이 생기느냐. 인구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빈집은 정말 집의 가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들이 빈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가장 우려되는 지역을 얘기하자면 시골이죠. 농촌, 산촌 이런 데들, 노인들이 살고 있는 데들. 그럼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이 빈집이 되면 그 주변이 폭락을 하냐? 절대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지금 서울에 빈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습니다. 폭등할 때 빈집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또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폭등할 때도 빈집이 있었어요. 그걸 연관성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빈집이 생기면 폭락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빈집이 있어도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집들이 뭐였냐를 보면 되는 거죠. 새 집의 빈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빈집이 생기더라도 아주 일시적인 빈집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냥 필연적인 이벤트 같은 거고 빈집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슬럼화된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혹시 화이라는 그렇죠. 예, 여진구가 이제 그 살인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그 지금 주 무대가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빈집이잖아요. 근데 통계에는 그 빈집들이 잡히거든요. 네. 대구 저기 미분양 사태. 네. 대구에 있던 사람이 뭐 서울이나 각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서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미분양이 됐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를 이유를 이제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대구 미분양 사태는 2020년부터 사실은 저는 예견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분양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누적된 효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적된 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신규 공급이 많고 이제 너무 가격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여서 미분양이 많아지는 거고 인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집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그냥 미친 척하고 막 100만 가구를 막 지어요. 그럼 미분양이 생기겠죠. 당연하죠. 예, 그럼 그게 인구 요인이냐? 아니 그죠. 네. 평균적으로 40% 정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근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근거는 항상 밑에 전세에 있어요. 전세. 전세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에 어느 정도 근접하면 하락을 멈추게 돼 있어요. 그 폭을 이제 보는 거예요. 폭을. 지금 전세가율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0%대거든요. 50%대. 근데 지금 신기한 게 작년에도 50%대였고 올해도 50%대예요. 근데 여기서 왜 신기하다라고 하냐면 매매가가 떨어지면 원래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건 이해하시나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같이 일정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멈추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봐서 50%다 전세가율이 그러면 얘가 10억 전세가가 5억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만 떨어지면 8억이 됐어요. 그러면 8억 대 5억이죠. 8억 대 5억이면 지금 몇 프로예요? 예, 그러면 한 70% 가까이 되는 거예요. 70% 정도. 예. 이 정도 되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10억에서 2억이 떨어져서 8억이 됐고 전세가가 5억에서 4억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50%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50%인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율이 거의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지금 낮아진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냐?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떨어지다 이제 아마 올해 이제 내년쯤이 이제 떨어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필수품이니까 그래요. 예, 전세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하락하는 걸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전세가율이 좁혀지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5년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폭도 40% 정도로 보는 이유가 바로 전세 때문에 그래요. 그럼 1, 2년 동안 확 다 떨어지고 한 2년 동안 가만히 있고 이런 원리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전세가는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거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누적입니다. 누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누적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누적 개념. 누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시장 분석을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책의 누적 효과. 그러니까 정책도 순간순간은 시장이 다 이겨내지만 이 정책이 누적되면서 그 시장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물리학인가요? 양질 전환의 법칙을 배웠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건 어느 정도 양이 한번 모일 때는 질적인 변화를 절대 일으킬 수 없거든요. 양이 모이지만. 근데 양이 많이 모여서 누적되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도 불을 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을 딱 놓고 불을 가하면 바로 끓는 거를 생각을 해요. 사회 시장 분석을 할 때 딱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을 끓이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가열이 돼서 물이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이 에너지가 이제 모여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누적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변화가 생기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형, 대형이 변화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사람들은 인기 있는 거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형 시장이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은 소형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소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신규 아파트의 진입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형이 인기 있을 때 어떤 평형대로 건설사가 집을 지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도 고려한 분이 없어요.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니고 누적된 거를 보는 거예요. 누적된 거를 보면 지금 누적된 데이터로 보면 거의 90% 이상이 소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 10년 동안 신규 아파트가 다 소형에 집중돼서 분양이 됐었습니다. 대형은 지금 신축 아파트는 40평형대 이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누적 효과예요. 이게 에너지가 쌓이면 소형은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적되는 동안에는 초과 공급이라는 걸 절대 못 느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가수요에 의해서 초과 공급된 거를 소화를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초과 공급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초과 공급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얘기하는 게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 때문에 항상 소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 폭을 신규 분양해서 누적된 개념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소형이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게 가수요에 의해서 싹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과 수요의 힘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안 팔리잖아요. 미분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의 미분양의 이제 비율을 보는 거예요. 소형이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그러면 지금 벌써 미분양된 것들의 데이터를 보면 소형이 60% 이상, 중형이 30% 정도 되고 10% 미만이 대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 세대가 있다. 미분양이 만 세대가 있다. 그러면 소형이 6,000세대, 중형이 3,000세대, 대형이 1,000세대. 근데 실제로 대형은 1,000세대도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미분양이 많은 거는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삽니다. 그럼 소형이 많은 걸 나중에는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소형이 많잖아요.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만약에 10만 채 정도 미분양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소형의 6만 채가 미분양이 지금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싸게 막 할인해서 팔고 막 이러잖아요.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양 시장에서의 변화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 변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많이 올라갔던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메커니즘이 전세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했죠. 전세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때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게 많이 떨어져요. 덜 올라서 전세가율이 낮은 게 덜 떨어집니다. 그러면 소형과 대형 중에 어떤 게 많이 떨어질까요? 소형이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하락장에서 소형은 계속 많이 떨어지면서 오래 떨어지고 미분양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대형은 덜 떨어지고 미분양은 없고 그러면 이제 바닥권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바닥권에서는 이제 대형은 이제 서서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고 소형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형이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 나 혼자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40평을 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걸 사지 여러분들이 내가 살만한 집 이걸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떨어질 거는 여러분들은 절대 안 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는 임대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매수는 여기에서 거주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뭘 노리고 있느냐? 시세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올라가는 걸 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형이 비싼데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이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니 가격도 싸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걸 산다. 그렇죠. 그때 가면 이제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지금 대형이 좋은 이유는 뭘까?
그래가지고 분설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 방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 4개짜리 집이 인기가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와 원인이 같으면 여기에 절대 반박을 달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소형이 늘지 않을까요? 야, 1인 가구도 40평대를 사는데 넓은 집에 살면 좋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반박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과가 소형, 대형, 소형에 집중한 사람 결과가 틀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락까지가 대략 5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상승 정도 그러면 누가 비슷한 정도의 길이 상승은 훨씬 길어요. 훨씬 깁니다. 상승 기간은 8년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길이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